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네,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설 연휴의 마지막 날 월요일 아침입니다. 네, 월요일 아침 눈여겨볼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부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중국 상황이 지금 최악입니다. 사망자가 56명으로 늘어났고 확진자가 2,029명에 달하고 이렇습니다.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국내도 역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3번째로 나왔습니다. 입국 당시에 아무 증상이 없어서 공항 검역을 통과했다가 닷새 뒤에 자진 신고해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건데 방역 당국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설 연휴 동안 세뱃돈 많이 나갔습니까? 또 세뱃돈 많이 받으셨습니까? 이 세뱃돈의 트렌드가 달라지고 있다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현찰을 주셨잖아요. 요즘에는 모바일 송금 서비스로 세뱃돈을 보낸다 이겁니다. 계좌에 돈이 없어도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세뱃돈을 송금하고 내는 것도 가능하다. 안 만나도 이제 세뱃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네요. 근데 찍어서 그러면 저라는 걸 보내야지, 그죠? 설날 저녁에 강원도 동해안 펜션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 있던 가족들 사상 사고가 있었는데 객실에서 버너를 이용해서 요리를 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펜션은 2011년부터 영업을 해왔는데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업주를 상대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네, 이어서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전국적으로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충청 이남 지방에서 시작된 비는 낮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보여서요. 오늘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우산 하나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강원 영동, 경상 해안은 내일까지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서요.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강원 산지는 모레까지 많은 양의 눈이 내려 쌓이기도 하겠습니다. 경상 해안과 전남 남해안, 제주도에는 강풍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해안가를 중심으로 바람이 무척 강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낮 기온 보시면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11도 선으로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경길 빗길입니다. 더 주의 운전하셔야 되겠고요. 월요일 아침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설날 연휴가 언제 시작했나 했는데 벌써 오늘이 마지막 설 연휴죠? 아쉬우시죠? 남은 설 음식도 드시고 아니야 드시라고 그러면 또 화나겠다 주부 입장에서. 네. 외식도 한번 하시고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설 연휴가 거의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요. 정말 맛난 음식도 많이 먹고 가족들도 만나고 네. 참 풍요로운 설 명절 보내셨을 것 같은데 반대로 명절 때마다 싸우는 가족분들도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요 신명절 분쟁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보신 특별한 분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배우 이시은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설날 가족들하고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는 지금 결혼한 지 25년 차. 벌써 그렇게 됐어요. 네, 25년 차쯤 되다 보니까 네. 그동안은 이제 설 명절이면 시어머니께서 미리 며느리들 오기 전에 음식도 준비를 다 해두시고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저는 가서 이제 설거지밖에 하는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어머니 음식에서 좀 해방시켜드리고 저희도 설거지에서 좀 해방되고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야, 너무 좋았다. 좋네요. 너무 네. 그런데 저희 여자들도 좋았지만 네.
이렇게 시아버지하고 남편들이 네. 여자들이 이렇게 해하는 모습을 보더니 네. 남편들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남편도 눈치 볼 일이 없거든. 그렇죠. 다투지 않으니까. 다 좋은 거예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는 자녀 둘 데리고 네. 시댁에서 이제 계속 명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아. 좀 약간 전통적인 그런 명절을 보내고 아, 있거든요. 그래요? 한복도 입고 또 세배도 하고 세뱃돈도 받고. 좋았네. 세뱃돈이 제일 좋죠. 네. 박 변호사님 저도 결혼 15년 차인데 네. 항상 이렇게 명절 때 불안해요, 사실은. 이번에도 가면 뭐 아내가 힘들어하는 모습, 네. 또 어머니도 힘들고. 그래서 저도 이번에 제안을 좀 했습니다. 이제 명절 2개 중에 하나는 추석날이나 이제 놀러 좀 가자 우리도. 제안했는데 어머니가 받아들였는데 네. 글쎄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추석 때 봐야 할 것 같은데 저희도 우리 이시은 씨처럼 좀 놀러도 좀 가고 남자들도 편안하게 좀 예.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더 있습니다. 편하실 거예요. 아니 저 놀러 가서 리조트 같은 데는 아침에 합동 차례상을 차려놓고 거기서들 절하고 그래요. 우와. 맞아요. 네네. 네, 조상님들이 그걸로 찾아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요. 황 기자는 어떠셨어요? 근데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네. 때문에 집에서 좀 편안하게 휴일을 좀 만끽하고 있습니다. 아, 좋네. 서울도 비어 있으니까 어디 다니기도 좋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할 건 말이죠. 오늘 법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가족 간의 분쟁 때문에 이 법의 도움을 받는 사례가 있어서 네.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네.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관련 사건들을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판넬로 먼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게 땡땡 네. 때문에 집안 싸움이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재산이지, 저는. 그렇죠. 돈과 관련된 게 아닐까 싶어요. 재산 사실. 때문에 재산? 집안 싸움이 났다. 그거 아니겠어요? 뭐 딴 게 있을까? 그렇죠. 거의 돈 문제? 한번 그럼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땡땡 때문에 집안 싸움이 났다. 조카? 조카. 네, 이건 무슨 얘기? 조카 때문에 집안 싸움이 났어요? 네, 이 조카 저도 바로 저런 조카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이 설날에 조카들이 집에 놀러 와서 네. 그냥 가만히 놀다 가면 되는데 꼭 물건을 망가뜨린다거나 말없이 뭐 비싼 물건을 좀 가져간다거나 이런 모습을 좀 보여서 이것 때문에 이제 집안 싸움까지 났다는 하소연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이것이 바로 요즘에 신명절 분쟁으로 또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 조카 리스크. 이런 적 있습니까? 아니 조카는 이렇게 보기만 해도 예쁜데 조카 때문에 왜 분쟁이 났을까요, 정말? 아, 근데 네, 글쎄요, 그 조카들이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친정 쪽 조카인지 또 시조카인지가 조금 다를 것 같기는 해요. 네. 네. 그래서 친정 쪽 조카면은 뭐 그 조카들이 어떤 행동을 해도 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 이제 자매들이 제 동생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풀 수도 있고 한데 네, 네. 시조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는 좀 말하기가 껄끄럽기도 하고 네, 눈치도 네.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오수진 변호사 이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조카 때문에 제가 힘든 것보다요. 저희 아이들이 지금 3살, 6살이에요. 제가 항상 노심초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저희 시댁에 가가지고 장난감을 망가뜨린 거예요. 그래서 명절에 그 강력본드를 사러 남편이랑 둘이 다니고 고쳐줘야지. 예, 붙이고 고치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역시 뭐 명절 때는 아니었는데 중요한 그 소송 서류에 네. 조카가 낙서를 해두는 제가 집에 안 가져가는데 그 필요해서 집에 가져갔는데 낙서를 좀 그거 큰일이네. 그래서 아주 난감했던 적이 있는데 뭐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어서 다행인데 그렇다고 또 혼낼 수도 없잖아요. 네. 야, 너 변호사 이렇게 다 커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정말 모두가 한 번쯤은 네. 겪어본 사건 같은데요. 이게 또 실제 사연이 있다면서요? 좀 듣고 싶은데요. 네, 어떤 사연인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주부입니다. 저희 집이 큰 집이라서 설날에 식구들이 다 모이는데 저에게 고민이 있다면 바로 말썽꾸러기 조카들입니다. 이 멀리 유학을 가 있는 동안 우리 딸을 주려고 사놨던 값비싼 옷들 그리고 알뜰살뜰 취미로 모았던 머그잔들까지 그리고 우리 아들이 가지고 있던 조립식 로봇이나 또 피규어들 우리 집 가족들이 이제 잘 모셔두고 있는 것 중에 어쩜 그렇게 귀중한 것만 갖고 가는지 한바탕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요. 이 명절마다 하루 이틀이 아닌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사연이 왔습니다. 야, 저도 난감하네. 주부 입장에서는 참 이것저것 챙길 게 많아서 그것까지 챙길 수는 없는데 아이들이 가지고 놀고 그대로 놔두면 좋겠는데 집안에서 귀하게 여기는 걸 가져갔다.
야, 이거. 그렇죠. 아. 제 생각에는 이 주부님께서 남편분께 좀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런데요. 이 사연 속에 주부님이 이제 남편한테 말씀을 했었다 해요. 네. 근데 뭐 소용이 없었다는 게 왜냐하면 남편분이 애들인데 이거 어떡하냐. 또 가족끼리 괜히 이런 걸로 하다가 다툼만 커진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남편한테 얘기하면 10중 8구는 그래. 아이고, 애들 얘기해. 애들끼리 이런다고. 그런 적 없으세요? 아니 그런데 이거는 또 조금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귀중품이잖아요. 또. 네. 이거는 제가 뭐 아끼던 물건이든지 집에서 꼭 필요한 물건 이럴 때는 따끔하게 한마디 해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친정 쪽 조카 뭐 이거 시조카를 떠나서 시조카라고 하더라도 정말 필요한 물건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서로 예의를 좀 갖춰달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옛말에도 있잖아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이런 거 그냥 가져가면은 뭐 따끔하게 한마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요. 법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남편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결혼 전에는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정말 그 소중한 거 잃어버려서 어떻게 같이 막 속상해 주잖아요. 네, 네. 근데 이럴 때는 아니 조카 애들이 그런 걸로 뭐 하러 그러냐. 그리고 더 불편해진다.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그 남편의 태도에 굉장히 마음이 먼저 속상해지고 그게 이제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네, 여기에 관해서 이제 설문조사도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제 고가의 물건을 조카들이 달라고 하면 정말 줄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시민 200분께 물어봤다고 합니다. 근데 그중에 23%만이 이거 명절 선물인 셈 치고 주겠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 안 되네요. 그게 23%? 사실은 그냥 주면 안 되고 그게 네가 왜 필요하냐고 반드시 설득하게 해야죠. 그렇죠. 그냥 주면 안 될 것 같고. 네.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비싼 고가의 물건인데 깨트리는 경우도 있고 그냥 가져가진 않겠지. 고가의 물건이고 귀한 건데 이런 경우에 그 동생이나 또는 형이나 또 아니면 언니나 이런 쪽에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법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적으로는 고의가 아니라 과실인 경우에도 네. 이렇게 불법 행위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요. 지금 조카는 미성년자잖아요. 네. 그 조카의 법정 대리인인 부모에게 즉 이제 이게 시누이가 되실 수도 있고 네. 뭐 상대방이 다를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도 가족인데 뭐 법적으로 뭐 청구하고 이러기 전에 좀 잘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너무 비싸면 정말 네. 전전긍긍하죠. 청구해야 돼요? 네. 아니 청구하기 전에 알아서 줘야지. 근데 제가 아까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또 말씀을 들어보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2의 싸움이 왠지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괜히 그래서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런 기억이 있어요. 예전에 조카가 뭘 달라고 한 거를 제가 안 준 거를 네. 시어머니가 지금까지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어머. 그러니까 그 조카가 어릴 때 큰엄마가 뭘 안 줬다 이거를 평생 기억으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기억이 오래 가기 전에 뭔가 잘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깨끗하게 주고 말든지 그러니까요. 주고 잊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 또 그래도 그런 생각- 달랠 걸 달래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법 얘기는 하는데 네. 실은 명절에 법을 또 이렇게 이 애들 했던 거 갖고 네. 법을 들이대 가지고 뭐 형사처벌하겠다, 민소송하겠다 그 부분은 좀 맞지 않고요. 결국은 좀 하나만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물건이라면 좀 보관을 그래, 해야 되고 맞아요. 또 그 물건에 대해서 또 형제나 시누이한테 얘기를 해서 기뜸해서 저건 좀 못 가져가게 네. 교육을 좀 시켜달라. 그렇게 하는 게 방법이지. 맞아. 이게 일어나고 뭐 법적으로 대처한다. 이거는 조금 명절 때 네. 하고는 맞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어디다 넣어놓으세요. 그렇죠. 넣으면 그러니까요. 돼요. 이 보이면 이게 애가 가져갈 수 있으니까 어디 아예 넣어놓으면 되겠네. 네. 예, 알겠습니다. 미리미리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설 연휴 신법적 분쟁입니다. 땡땡땡으로 살 수 없는 물건. 네, 과연 이게 뭘까요? 요건요. 이 설날에 가장 많이 주고받는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물건. 이 있나? 금이죠. 설날에? 금. 금? 네, 금. 억만금 뭐 이런 걸까요? 네. 뭐 금 때문에 법적 분쟁. 행운의 열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금으로 만들어 놓은. 네. 그런 게 많나 봐요. 아까 숨겨놓는 것 중에 하나죠. 네, 그럼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땡땡땡은
상품권? 상품권으로 살 수 없는 물건. 사실 상품권은 어. 뭐 현금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왜 살 수 없는 물건이 있을까요? 네, 이제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이 설문조사를 보면요, 이 명절 때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선물 1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현찰같이 이제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받고 싶어하는 그 선물인데요. 그런데 이 상품권도 명절이 되면은 아주 법적 분쟁에 휘말리기 쉽다고 합니다. 이게 왜 법적 분쟁에 휘말릴까? 자세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사연을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전 명절에 지인에게 상품권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품권에는요, 발행일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고 유효기간도 없이 사용 가능하다고 또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사러 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어서 이번 명절에 백화점에 갔는데,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이 물건을 고심해서 고르고 상품권을 냈는데 점원이 정책이 변경돼서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제 선물을 해준 사람도 값비싼 현금을 써서 사준 상품권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좋을지 고민이라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 백화점 상품권 들고 갔는데 이게 저 유효기간이 지나서 못 쓴다고 그러지? 저는 유효기간이 있는 줄도 몰랐거든요. 저 백화점 뭐 몇 개도 안 되는데 어느 백화점이에요? 정책이 바뀌었다고 하시는 그래 말이에요. 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네, 된 이게 거예요? 최근 3년간의 한국 소비자원에 이제 접수된 상품권 관련 이 사건을 보면요, 모두 556건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유효기간 문제였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사용처에서 사용을 거부한 것이 절반이 넘었고요. 그래서 이후에 현금으로 환급을 거부한 것이 지금 보시다시피 12.2%, 네. 그리고 유효기간 내에 사용이 거절된 게 12.1% 순이었습니다. 야, 유효기간 내에도 상품권도 유효기간이 있고 유효기간이 지난 거 못 써요? 그냥 계속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유효기간이라는 거에 이제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네. 발행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네. 건명가액의 90%까지 돌려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품권을 막 받으면 이걸 한꺼번에 쓰기보다는 차곡차곡 모아뒀다가 필요할 때 써야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럴 때도 가장 중요한 게 발행일자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90%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네. 유효기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유효기간은 이제 그 상품권을 발행하는 측에서 제시하는 거고, 일단은 이런 상품권도 일종의 상사채권입니다. 네.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가 5년이거든요. 5년간 발행 일자로부터 5년간 요구를 할 수가 있고요.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5년 안에 발행일을 지났으면 이거 쓰지는 못하는 대신에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고요. 지금 말한 것처럼 90%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났어요. 그럼 돌려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거는 상품권을 발행한 곳에서 별도로 어떤 약관을 정했다. 이게 소비자를 생각해서 우리가 더 넓게 쓰게 해주겠다. 이러면 가능한데 그게 없다고 하면은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그러니까 5년이 지났다. 이러면 그때는 이제 구제받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아, 5년 안에 무조건 써야 되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난 이게 진짜 이상해요. 네. 아니 처음에 이거 할 때 카드도 안 되고 5만 원짜리 상품권 사면 5만 원 줬거든. 네, 네. 그 5만 원을 미리 줬는데 그럼 5년 동안 나한테 이자도 줘야지. 그거를 왜 90%만 줘요? 나 이거 이상해. 근데 이제 90% 너무 아까운데. 똑같아요. 우리 지금 모바일 쿠폰 같은 거 많이 네. 받을 거예요. 상품권도 받고 이러는데 이게 100% 돌려받을 수는 없고요. 그건 그것도. 90%인데 다만 기간은 5년입니다. 네. 5년 안에는 언제든지 환불도 받을 수 있고 뭐 90%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0% 받으면 좋겠지만 네. 그 상품권이 발행됨으로써 그 10%는 빠진다고 보고 그대로 쓰면 100%로 이용을 할 수 있겠지만 네. 쓰지 않는다면 90%만 환불로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받는 즉시 쓰는 게 좋겠네요. 그러네, 그러면. 그러네. 모아두면 진짜 그거 진짜 뭐 되겠네. 네. 안 돼. 예. 이렇게 지인이 줬는데 유효기간이 지나서 못 썼다, 또는 선물을 받긴 했는데 아까워서 못 썼다. 네. 이렇게 집안에 잠자고 있는 상품권의 규모가요, 네. 무려 3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300억? 네. 300억. 그 받자마자 쓰거나 아니면 돈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요즘같이 저 이렇게 깜빡깜빡 할 때는 받았는데도 그거를 지갑에 넣어놓고 깜빡할 때가 많아요, 정말. 네. 몇 년 뒤에 꺼내본 적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아니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걸 받았는데 안 쓰고 쟁여놓는 것도 참 부럽네. 우리는 생기고 안 쓰는데. 그죠? 예. 저는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그 10만 원짜리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서 그 상품을 샀는데 이제 립스틱을 하나 샀더니 뭐 3만 원짜리인가? 이렇게 샀어요.
그래도 나머지는 현금으로 안 돌려주시더라고요. 다른 상품으로 그렇죠. 가져가든지 아니면 상품권으로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뭐 그냥 현금이 쓰고 싶으니까 그러면 다른 물건을 또 상품권으로 생각도 없었던 걸 또 사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가소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게 액수가 있는데? 네. 그죠? 돌려주기도 하던데요. 지금 그 10만 원을 받으셨잖아요. 6만 원을 썼으면 4만 원은 현금으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잘못된 거죠. 맞아, 상품권 액수가 10,000원만 넘으면요. 그중에 60%를 썼을 때는 나머지는 전부 다 현금으로 네,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부 다요? 이게 네. 약관이에요. 이게 거의 다 유사해요. 모든 백화점 상품권 유사한데 10,000원 넘으면 60%만 이상 쓰면 나머지 40%는 현금을 받을 수 있고요. 다만 1만 원 이하, 10,000원 밑으로는 80%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00원 이하하고 10,000원 이상하고 다른데 60%냐 80%냐 그 차이로 그 쓰는 만큼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상품권으로 또 이렇게 사도 되는 제품이 있고 또 안 되는 제품이 또 있다고 점원이 이거는 상품권으로 안 되는 제품이 이럴 때도 맞아요. 있어요. 아니, 그런 게 어딨어? 다 살 수 있는 거지. 네, 이것도 역시 잘못된 것인데요. 뭐 예를 들면은 세일 기간에는 이걸 못 쓴다. 또는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상품권을 쓸 수 없다. 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럴 네.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을 때 상품권을 사용 못하면은 5년 이내에 90%까지 환급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럴 때는 부당하게 사용을 거부한 거기 때문에 100% 다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원래는 그 상품권을 발행했는데 그 주인이 바뀌어서 이제는 상품권 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모바일 상품권도 마찬가지. 네, 모바일 쿠폰도 많이 쓸 겁니다. 모바일 쿠폰은 적게 쓰면 안 됩니다. 적게 쓰면 계속 안 된다고 막 얘기할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금액을 넘어가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게 모바일 쿠폰 받으면 항상 더 먹어요. 적게 샀다가 큰 걸로 바꾸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 모바일 쿠폰에 만약에 쓰기가 좀 그렇다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90% 환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게 본인한테는 좀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품권은 어떻게 써야지 알뜰살뜰 잘 쓸 수 있는 건지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이 상품권을 사실 때 꼭 발행일자와 유효기간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시길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특히나 말씀하셨다시피 모바일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일반 상품권보다 유효기간이 짧을 때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도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구매 금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혹시 상품권 관련해서 피해가 생겼을 경우엔 어디에 이야기를 하면 될까요? 네, 신고를 하고 구제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1372 소비자 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 소비자 포털에 이제 신고하시면 되는데 증빙 서류로 이제 거래 내역 같은 것들을 같이 제출하셔야 됩니다. 아까처럼 뭐 이 제품은 못 씁니다. 세일 기간은 안 됩니다. 이런 얘기는 녹음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요. 네. 자, 피해 규제 원하시는 분들은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이어서 다음.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배송받을 시에는 손해배상을 해준다. 네. 이것은 무엇일까요? 선물 상한 거. 아, 배송받는 거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가끔 왜 있어요. 고기 같은 거 어디 놀러 갔는데 상해서 왔을 때. 연휴 동안 놀러 갔는데 와 보니까 상해 있거나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상했을 그러니까 때? 이렇게 네. 포장을 제대로 안 해줄 때 왜 이렇게 얼음 포장 같은 거 제대로 네. 해줘야 진공 포장 같은 게 잘 안 돼서 포장이 뜯겨져서 오는 경우 아니면 네. 자체를 잃어버렸어. 다녀오니까. 아예 못 받았어. 그럼 한번 바로 공개를 해볼게요. 이것은 썩은 과일입니다. 비슷하네요. 그래, 네. 과일도 그럴 수 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 설날에 과일을 사고 났는데 늦게 배송됐을 때 네. 이런 사고가 종종 있는데요. 네, 제가 한번 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사연 온 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설 연휴 때 이 가족과 먹으려고 인터넷에서 과일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 배송은 정말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택배업체에 전화를 해보니까 배송이 밀렸다는 답만 받았는데 명절이 끝나고 뒤늦게 과일이 배송이 됐지만 이렇게 곰팡이가 슬고 썩어서 아유, 저. 먹을 수가 없는 과일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와 아까워. 정말 네. 이런 경우는 선물해주신 분한테 얘기도 못하고 그냥 제가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참. 그런데 이것도 정말 발빠르게 움직이셔가지고 이거를 다시 다시 받을 수 있으면 정말 좋은데 다시 받아야죠. 웬만해서는 이렇게 선물 받은 거 이런 거는 잘 얘기가 안 하게 되고 맞아요. 그냥 썩어서 버리는 경우가 아니 근데 너무 저렇게 많아요. 썩어 오면 안 되지. 네. 우리 집에 하도 많이 들어와서 썩어 나가는 거야.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어. 네?
그런 집도 있다고는 그러는데 그건 어쩔 수 없지만 배송을 받았는데 썩어 있어. 그러면 안 이건 되죠. 네, 이럴 경우에는 택배 업체에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고객이 받는 사정에 있어서 뭐 현관 앞에 두세요 이런 식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일단 그런 지정이 없다면 원칙은 인도를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확인까지 해야 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상해서 왔다거나 포장이 잘못됐다거나 오배송이 됐다거나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는 택배 업체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면 네. 소비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먼저 피해를 본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택배회사한테 이 수령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 요구를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증거 자료를 좀 확보해야 돼요. 그 증거 자료는 사진으로 찍는다든지 아니면 그 확인해 놓는다든지 그런 다음에 이 확인 유리한 상황인데,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만약 이거를 썩었다고 해가지고 네. 먹진 않겠죠. 이거 버리거나 네. 그러면 안 돼. 나중에 네. 배상받는데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택배 회사한테 요구를 해야 됩니다. 네. 아이고 네. 보관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그 막 날파리 꼬이고 이럴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도 보관을 해놓는 게 좋다는 그렇죠. 얘기고. 책임 물으려면요. 배송을 받으려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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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손해 금액은 어떤 식으로 책정이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이 택배를 보낼 때 운송장에 가격을 기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일반적으로는 잘 안 적으시죠. 그래서 운송장에 가격이 있다면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요. 가격 기재가 안 됐다. 그러면 이제 어떤 업체에서 그 택배 상품을 받잖아요. 그럼 그 업체로부터 상품 가격 정보에 대해서 달라고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주고받는 선물 가정집에서 그런 것들이 없는데. 네, 그런 경우에도 그래서 중요한 선물이다 이러면 가격을 기재하시는 게 좋고요. 그게 없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 이 택배업체의 손해배상을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그 가격 기준은 5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50만 원이 넘는 금액의 선물을 받았는데 운송장 기재를 하지 않았다라면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좀 그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해야 됩니다. 특히 가정집에서 이 택배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대로 기재를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못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품의 종류라든지 수량이라든지 가격 등을 꼼꼼하게 기재해서 보냈을 때 법적인 문제가 없거나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50만 원이 넘는 물건을 보내고 이러는 거는 저기 아니에요? 뭐 번호 적고 이런 게 아니고 김영란법 위반. 공무원이나 언론인이나 뭐 대상자에 한해서는 그렇고 일반인들끼리는 괜찮습니다.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예. 법적 분쟁 설 연휴 뭐 요래서 한번 저희가 알아봤고요. 이번에 가족 간에 그런 분쟁 없으셨죠? 가족 간의 분쟁 관련해서 얘기를 좀 이번엔 나눠볼까 합니다. 네, 이번엔 가족끼리 왜 이래 시간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부부싸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조사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명절이 지난 바로 다음 달에 이혼율이 급상승을 했다고 해요. 평균 15%나 늘어났다고 하는데 부부들은 명절에 왜 이렇게 싸우는 걸까요? 뭐 황 기자는 결혼 안 해서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설문조사에 의하면요, 응답자 중에 무려 30% 정도가 설날 즈음에 이제 부부싸움을 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고요. 1위가 형제자매나 친인척 관련 갈등이 있었고, 그리고 2위가 시댁 또는 처가댁의 어떤 형평성 이슈 때문에 다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형평성 때문에도 많은 분들이 다투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앞서도 얘기했지만 시댁에 먼저 갈지 처가에 먼저 갈지 이것도 있고 어떤 선물을 할지 맞아요. 이것 때문에도 많이 다투신다고 들었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저쪽에는 진짜 한 30만 원짜리 선물했는데 우리 쪽에는 10만 원짜리 했어. 서운하죠. 그러면 서로 네.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런 설 명절 앞두고 뭐 지나고 이런 다툼이 있었던 적 있어요? 네, 뭐 저는 통계가 놀라운 게 30%밖에 안 됐다는 게 정말 너무 많은 일들이 부딪히죠. 사실 명절 동안 아내들은 사실 말을 안 할 뿐이지 시댁에서 모든 하는 행동들은 참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아내들은 이게 남편이 뭐 술상 차려와, 밥상 차려와, 밥상 차렸는데 또 과일 내와, 커피 내와. 저희를 이렇게 부리듯이 막 하는 그 말투에서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좀 말이라도 좋게, 아니, 그냥 시어머니 앞에서는 좀 그렇게 큰 소리를 쳤다면 뒤에 와서는 자기 수고했어. 맞아. 오늘 너무 고마워. 이렇게 해주면은 풀려요. 근데 말투도 그렇게 한 데다가 막 참고 있는데 집에 와서 제가 이제 어머님 이번 올해도
그런 거 좀 너무 시키시더라. 난 요번에는 좀 간단히 먹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말 한마디 하면 네. 너는 뭘 한 게 있다고 우리 엄마가 다 했지. 네가 뭐 했냐? 너 설거지밖에 더 이러면 했어? 큰일 왜 바로 그렇게 싸우죠. 꼭 얘기를 맞아. 하는지. 네. 수고했다. 너도 정말 수고했어. 네. 뭐 이렇게 얘기해주면 다 녹을 거를 그 말 한마디에 네. 싸움이 정말 번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본세라고 그러잖아. 네, 듣기만 해도 서운하네요. 네. 오수진 변호사는 뭐 그런 경험 있으세요? 아, 저는 약간 민망하긴 한데요. 신혼 초에는 항상 명절만 되면 뭔가 몸이 아픈 것 같기도 하고 기분이 좋지 않은 거예요. 네. 제가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지금까지는 명절이면 이제 몇 박 며칠이 완전히 제 자유 시간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 제 자유라고 생각을 할 수가 전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항상 저는 약간 입이 나와 있고 이래서 이제 싸움을 한 적이 있는데 남편 얘기로는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하는데 왜 네. 그렇게 너의 자유를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그렇게 이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저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누가 시켜서 결혼한 것도 아니고 좋아서 했는데. 그래서 그냥 뭐 이제 이게 내 팔짱가 보다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도 신기한 게 뭐 저희도 결혼한 지 꽤 오래됐는데 항상 1년에 많이 안 아파요. 2번 아파요. 저희 아내가. 추석 설날 2번 아프고 가기 전부터 목이 아프다고. 그러고 네. 저도 이거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15년째리 반복이 되니까 가는 것 자체가 힘들구나. 놀랍게도 그 집에서 나오자마자 다 나. 아니 저희 집에 어머니가 계신 어머니 참 잘해주시는데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 며느리 공통점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아유, 근데 그 설날 부부싸움 하는 연령대가 또 다 이렇게 다르다고. 달라요? 그러네요. 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30%의 연령대별 통계를 보시면요. 이제 1등이 바로 40대입니다. 예, 40대가 35.2%로 가장 네. 많았고요. 그다음 30대가 31.8%,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50대였습니다. 예, 29.5%의 순이었고요. 이렇게 40대, 30대, 그리고 50대 순으로 부부싸움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시은 씨 그 주변에도 이런 부부싸움 하는 분들 많겠네요. 연령이 딱 그렇게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제가 올해로 빼도 박도 못하는 만으로도 50대입니다. 제가 51가 됐는데요. 아, 그래요? 제 친구들 주변에 보면은 굉장히 많아요. 사실 네. 저희 때 되면 이제 주부들이 갱년기도 오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도 우울하고 욱하는 것도 많고 화병도 쌓이는데 제 주변에 뭐 시어머니와 갈등, 남편과의 갈등 이런 게 제일 많을 나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이제 포기할 때 이게 좀 포기할 때도 되는 나이가 되는데 그러니까 한 60대쯤 되면 포기한다는 얘기도 하시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뭔가 이렇게 좀 누군가를 남편을 좀 바꿔보기도 쉽고 또 네? 시어머니한테 뭔가 바라는 것도 아직도 있고 네. 절대 바뀌지 않는 거 알아요. 네. 알지만 그래도 좀 저를 좀 알아줬으면 하는 네. 제가 이렇게 갱년기고 힘들고 이럴 때 남편이 좀 저를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아직은 좀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40대, 50대 부부분들이 무려 세 커플, 그러니까 세 부부 중 한 부부가 이렇게 싸운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굉장히 요즘에 또 심각한 문제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가족끼리 왜 이래 시간. 네, 이번 시간에 명절 부부싸움과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않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명절 부부싸움. 첫 번째는 어떤 싸움이었을지 보여드리죠. 시댁 먼저 혹은 처가 먼저입니다. 이것 때문에 부부가 싸웠다는 것 같은데 사연을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거는요, 이 3명의 자녀를 둔 40대 부부의 사연입니다. 이 설날에 부모님을 찾아뵙는 마음에 굉장히 즐거웠는데 이 둘에게 어떤 계기 때문에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화가 난 남편이 부엌에 있던 전자레인지를 넘어뜨리고 또 같이 죽자면서 네, 밸브를 열어서 가스가 새어나오게 한 뒤에 거기다 라이터로 불을 붙인 거예요. 어머. 그런데 다행히도 아내가 재빨리 끄면서 큰 사고로 번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왜 불을 지르면서 막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심했어요. 그러니까요. 응? 이게 정말 이게 뭐 수가 설날에 시댁과 처가 가는 문제 가지고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어떻게 네. 그렇게까지 하시죠?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실랑이가 벌어졌다는 건데 네. 근데 보시면은 이제 뭐 사실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지만 네. 네. 이런 문제가 굉장히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정말 아니 실제로 이거 아니 근데 너무했어. 가스 밸브를 이거는 뭐 시댁 먼저 친정 먼저 이런 걸로 싸운 경험도 있어요? 뭐 이런 거야 뭐 굉장히 자주 있는 일인데 아니 이런 일 가지고 저는 그 다음에 남편 행동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지. 그런 거 가지고 너 죽자 나 죽자까지 되면 이거는 정말 이분이 이게 많이 쌓인 것 같아요. 네. 맞아, 그 맞아. 감정이 너무 쌓이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해서 정말 가정이 파탄 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네. 이 감정 조절, 진짜 감정 상하지 않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을 정말 조심해야 맞아. 되고 맞아요. 아내 같은 경우에서 막 이렇게 긁거나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남편의 성질을 안다면 아내가 좀 더 지혜롭게 대처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마 이게 비단 고일만으로 일어난 일은 아닐 거예요. 왜 우리가 성냥개피 이렇게 쌓다 보면 네. 마지막 한 수. 요것 때문에 성령이 와르르 무너지거든요. 그 인계점이라고 그러던가. 네. 그거 때문일 수 있어요. 아마 이 경험이 많은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오수진 변호사는 어떠셨어요? 사실 그 이혼 소송 상담들을 많이 하는데 명절 이후에 근데 이 제목부터가 아내나 며느리 입장에선 잘못됐다고 볼 수 있어요. 시댁 먼저 처가 먼저의 문제가 아니라요. 아무래도 약간 가부장적으로 차례를 지내거나 이런 전통 문화를 중시하는 그런 가정에서는 아이의 시댁을 먼저 가는 건 당연하고 시댁에서 이제 차례를 다 지내고 나서 처가를 가는 건데 처가엔 언제? 이게 오히려 이제 제대로 된 제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하루만 더 자고 가자, 밥만 먹고 가자 이러다가 도대체 처가 언제 가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싸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모님은 하루라도 더 쉬라고 하시면서 그냥 굳이 이제 오라고 얘기를 안 하시니까 이런 문제가 없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시댁에서 막 왁자지껄하게 이제 담소 나누고 웃고 즐거운 모습 중에 제 머릿속으로는 자꾸 혼자 계시는 할머니나 저희 부모님 생각이 나서 가끔씩 마음이 되게 아플 때가 있어요. 저희는 뭐 한치 오차도 없습니다. 12시입니다, 항상. 항상 그 차례 지내는 12시까지만 있고요. 가거라. 또 어머니도 알기 때문에 12시 전만 되면 뭐 택시를 불러놓다든지 하여튼 뭐 갈 수 있도록 다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여동생은 이제 12시 되면 오고요. 예. 저는 가고. 볼 일이 없습니다, 서로. 일도 없고요. 네. 아니 이게 시간이 지나면 가족들 간에 네. 알게 모르게 룰이 좀 생기더라고요. 명절마다. 네. 자 어쨌거나 사건 얘기를 좀 더 넘어가 보자면 방화 네. 사건이거든요. 법적으로는 처벌을 받아야죠. 고의로 불을 낸 겁니다. 방화 미수로 됩니다. 불이 계속 번진 게 아니기 때문에 방화 미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요. 예. 40시간의 사회 봉사 명령까지 받은 네. 것입니다. 어쨌든 설날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건 정말 비극이네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요, 또 시댁과 친정 부모님이 서로 자기 자녀의 편을 들다가 또 싸운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것도 사연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설날에 혼자 부모님 댁에 다녀온 남편의 사연인데요. 이제 시아버지에 대한 불만 때문에 아내가 이제 함께 가지 않겠다. 남편과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시댁에 갔다 오고 돌아왔는데 같이 살고 계시던 이 장모님이 이제 한 소리를 하신 겁니다. 이제 아내와 화해할 생각도 안 하고 너 혼자 다녀왔느냐. 그리고 이럴 거면 결혼을 왜 했냐 이런 식으로 야단을 치셨다고 해요. 그리고 옆에 있던 아내도 한번 거둔 거죠 여기다. 이제 포기해서 서운한 것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해요. 남편이 화가 폭발을 해서 소리를 지르고 이제 싸움이 번졌다고 합니다. 이게 요즘에 이제 장서 갈등이 또 만만치가 않아요. 예, 가서 그 얘기를 듣고 남편이 또 서운해서 한마디를 쫙 했군요. 네. 네, 이 사연을 봤을 때 그러면 더 이해가 가는 사람은 누구인지 제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하신 판을 들고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해가 가는 사람을 보이면 되는 그렇죠. 거예요? 네. 누구의 마음이 더 이해가 갈까? 저는 남편. 나는 남편이 좀 더 이해가 돼요. 난 사위 입장이니까 내가 사위인데. 남편. 사실은 이거는 아내죠. 왜냐 사실 아내 이제 반반 하려고 했는데 조금 얘기 듣다 보니까 아내. 왜냐하면 이 중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관계에서도 남편의 중간 역할이 중요하고 이 사위와 장모의 관계에서 딸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사위분이 장모님하고 같이 살잖아요. 그러면 시댁에서
이렇게 좀 안쓰럽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아들이 아버지 괜찮습니다. 저 처가에서 아주 잘 살고 장모님이 너무너무 잘해주세요. 라고 시댁에 얘기했으면 아마 시댁에서 그렇게 언짢게 얘기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위가 아내 편을 좀 들어주면서 물론 마음에서는 자기는 불편한 게 있다 하더라도 시댁과 자기 처와의 관계를 중간에서 얘기를 잘 해줬다면 네. 아마 서로 싸움 이렇게까지 갈등이 깊어지지 않도록 좀 지혜롭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왜 선의의 거짓말? 왜 여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가부장적이고 이런 얘기 하셔도 당신 얼마나 생각하는 줄 알아? 진짜 아버님이 진짜 당신을 위해서 뭐 요번에 설에 가면은 다 준비해놨을 거야. 같이 가자. 이랬으면 아내가 안 갔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좀 그 정도 얘기할 수 있는 남편이면 득도했지. 저는 어쨌든 이게 뭐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선의의 거짓말로 좀 마음을 네. 풀어줘서 같이 갈 수 있게 이렇게 배려를 했어야 된다고 봐요. 네. 중간 역할이 좀 아쉽다 이거고. 오수진 변호사는 어떠세요? 저는 일단 그 명절을 계기로 딸하고 그렇게 갈등을 빚는 모습에 장모가 속상했을 거는 당연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내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엄마가 속상해서 한 소리 할 수 있는데 남편이 그거에 너무 발끈하는 모습이 이제 정말 내 편이 없구나 이렇게 좀 상실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저는 저도 아내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보면 조용히 해 이래 한마디 한 거거든요. 뭐 욕을 한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딴 거는 몰라도 명절은 같이 가야지요. 네. 얼마 불만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그럼 안 간다고 본인도 안 갑니까? 네. 아들로서도 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남편이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었지 않을까. 네. 다 아쉬운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좀 이해해 줘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게 이제 둘이 싸웠다고 명절에 안 간다. 이거는 집안 싸움 됩니다. 맞아요. 네. 예, 그냥 그때라도 조금 참고 같이 가서 그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낫지. 안 가고 남편만 왔어. 아니면 안 가고 아내만 왔어. 네. 이건 그 집안에 문제가 있는 거죠. 어르신들이 이거는 개입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확전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부싸움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결국 부부는 별거에 들어갔고요. 아이고, 이혼 이거 봐. 소송이 시작됐다고 이거 봐, 합니다. 이거 봐. 아, 설날에 부부싸움에서 이혼 소송까지 갔는데 법원은 누구의 편을 들어줬나요? 예, 너무 안타까운데요. 법원은 둘 다 잘못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이혼 청구를 인용을 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아내 입장에서는 시아버지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시댁과의 관계 단절을 선택해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남편은 우리 그 사파에는 다 나오지 않았지만 무례한 행동을 장모에게 계속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혼인 관계는 더 이상 이제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됐다라고 보고 잘못은 두 사람 모두에게 있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런 가정 간의 판례 같은 경우는 네. 시대에 따라서 변화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네. 많이 바뀝니다. 1990년대 판결하고 네. 지금 2020년이 됐잖아요. 네. 네. 지금 판결하고는 완전 다르고요. 막 깜짝 놀랄 판결도 아마 있을 거예요. 어떤 판결인가요? 199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이전에 네. 났던 판결인데요. 14년 차 부부입니다. 근데 결국 재판부에서 이혼을 받아들이면서 이혼 사유 중에 하나가 재판부가 전통적인 며느리의 역할을 소홀히 했다라고 이렇게 기재를 합니다. 아주 한숨을 탁 쉬는데요. 네. 이 결혼 이후에 시부모 생신이나 명절이나 이런 데는 며느리로서 당연히 가야 되는데 명절도 안 가고 그런데 안 갖는 거는 전통적인 윤리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며느리한테 또 아내한테 이혼의 책임이 있다. 이런 판결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판결들은 없지요. 졌지요. 예. 정말 저 지금 갑자기 갱년기 확 올라올 뻔해요. 야, 아직도 지금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다행이긴 한데 요즘은 정말 맞벌이들도 많이 하고 주부들이 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요즘은 정말 많이 요즘은 그렇지 않죠? 네, 그럼요.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명절에 안 갔다. 그럼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귀책 사유가 됐어요. 네. 근데 지금은 명절에 안 갔다고 하면 그 전후 관계를 살핍니다. 네. 왜 안 갔는지. 그래서 남녀가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다했는지를 면밀히 살피고요. 그래서 이제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런 판결이 하나 있었어요. 남편이 우리 아내는 굉장히 시댁 식구들한테 인색하고 나한테 포악한 행동을 일삼는다. 그러니까 이런 아내는 아내로서 자격이 없고 이혼이다 이러면서 이혼 청구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남편이 충분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이혼 청구를 기각해 버렸습니다.
이건 다 속이 다 시원하네요. 알겠습니다. 처가 먼저, 시댁 먼저, 예, 부부싸움. 자, 다음 거 보죠. 네, 두 번째 유형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설날 음식 때문에 부부싸움, 음식 때문에 싸움이 났다는 거네요. 음식 티박하면 또 그렇지. 그죠? 네. 그렇죠. 이 설날 하면 정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이 음식인데요. 네. 음식 준비 때문에 부부싸움이 된 사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요, 아내분이 평소에 허리가 굉장히 좋지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설 전날에 음식을 준비하시다가 너무 허리가 아파서 이제 시어머니 댁에서 허락을 받고 쉬시다가 그대로 이제 신혼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분이 또 이제 며느리가 시집 와서 첫 명절인데 아프다고 방에 누워 있냐 이런 식으로 타박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뭐 말을 한 게 일하기 싫어서 꾀병 부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도 또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도 되게 서럽죠. 그러니까는 시어머니가 나를 보는 눈이 너무 차가웠다 이러면서 이제 화가 폭발했고 이제 또 이렇게 부부싸움으로 번졌다고 합니다. 네. 아, 저거. 그럼 이것도 한번 저희가 들어볼까요? 아니, 이거- 어느 쪽이 더 이해가 가는지. 네. 음식하기도 정말 서러운데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저는 당연히 아내 그래. 편이죠. 네, 네, 당연하죠. 이거는. 이건 저도 네. 안 해. 저희도 안 아닙니다. 해요. 저도 안 해요. 아프다니까요, 아닐 무조건 거예요. 그때 되면. 맞아요. 진짜 아파. 진짜 아파, 진짜 아파. 아니 정말 네. 살짝 손끝을 이렇게 베었을 때도 와서 남편이 아유 777 못하게 그 손끝 이렇게 베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와서 안 다쳤어? 괜찮아? 파스 갖다 줄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마음이 싹 녹거든요. 아. 네. 근데 어떻게 그냥 아픈 사람에다 대고 그렇게 아픈 거 몸은 괜찮은지 먼저 물어봤어야 되는데 이게 시어머니가 정말 딸이었으면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딸이었으면 아프다 그러면 오지도 못하게 했을 거야. 그냥 쉬어라. 뭘 오냐 그냥 쉬어라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 아픈 허리를 잡고 온 며느리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면 정말 너무너무 서운했을 거예요. 근데 확실히 네. 딸하고 며느리는 다르죠. 같을 수가 없죠. 네. 그러면 이 부부싸움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좀 듣고 싶은데요. 네, 그런데 문제는 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남편은 너 때문에 우리 집 평화가 깨지겠다 이러면서 데리고 가지 않은 거예요. 설날 아침에 혼자, 남편 혼자 부모님 댁에 갔다고 합니다. 크게 됐다니. 네, 그렇죠. 근데 돌아와서는 또 정말 안 왔냐 너 이러면서 친척들 앞에서 정말 창피해서 내가 죽을 뻔했다 막 이런 식으로 또 말을 하면서 아내에게 욕설을 퍼붓고 또 얼굴을 때리는 듯 폭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이거 정말 폭력까지 행사했다는 이건 건 못 살겠는데요. 네. 이건 너무 갔는데. 네. 결국은 뭐 폭력까지 갔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 그런 것도 잘 몰랐고 또 폭력, 욕설까지 했기 때문에 이혼이 됐습니다. 이거 뭐 음식으로 이혼까지. 네. 네. 이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것 같아요. 예, 물론입니다.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혼 사유에 해당하고요. 위자료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참 이게 문제예요. 뭐 설날 명절 음식 때문에 싸우고 다툰 데다가 아유. 폭력까지 네, 큰일입니다. 자, 이제 다음 거 볼까요? 네,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요.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시누이. 뭐 이게 그 얘기인가? 뭐 말리는 신우가 더 밉다. 거의 알겠죠? 뭐 이런 건가요? 이것도 어떤 사건인지 좀 자세히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이건요 명절에 남편의 누나인 시누이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요, 이제 아내가 평소에 시댁에 굉장히 소홀히 하고 또 이제 시댁 식구들의 방문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된 건데요. 근데 굉장히 못마땅하니까 시누이랑 아내랑 이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아내분이 누나의 말을 무시하고 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리자 이제 시누이분이 아내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어머. 바로 싸움으로 또 번졌다고 합니다. 오호. 야, 이것도- 머리채를 잡았다. 이것도 싸움으로 번진 거네요. 진짜. 어머 어머. 이건 폭행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예, 폭행. 예. 이 과정에서 시누이가 상해 등 재판 혐의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나중에 네. 벌금까지 내는 경우까지 발생했습니다. 저는 이것도 궁금해요. 시누이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혼이 됐어요. 그럼 위자료 청구도 가능한 건가요? 네,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를 시누이 또는 시댁 그 식구들한테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어느 정도의 충고인지
아니면 정말 부부의 혼인 관계를 파탄낼 정도의 간섭인지를 가려내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증거 자료들이 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이런 소송은 사실 승소하기가 어려운데요. 증거는 이제 그런 시댁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들었을 때 그런 내용을 녹음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지나친 충고, 그래서 그게 간섭이 되는 그 과정에 대한 메신저 대화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캡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이런 사례처럼 폭행이 발생하면 절대 안 되는데 이렇게 폭행이 발생을 하면 그 당시의 사진을 바로 찍어 놓거나 아니면 병원 치료를 받은 다음에 진단서를 발급받으셔서 그 진단서 발급받으실 때 상세한 경위에 뭐 시댁에서 이런 다툼으로 누구한테 맞았다 이런 내용까지 또 기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폭행의 정도가 심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셔서 더 큰 피해를 막으셔야겠습니다. 네, 명절에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부싸움에 대한 이야기 쭉 짚어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혹시 이시은 씨가 해주고 싶은 말 같은 거 있으면 좀 듣고 싶은데요. 아, 제가 또 뭐 이혼하는 그 드라마도 많이 하고 항상 느끼는 건데 뭐 저희 결혼은 어쩔 수 없어요. 서로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서로에게 대한 기대감을 조금 내려놓고 제가 좀 더 베푼다는 마음으로 올 한해는 정말 서로한테 뭐 하지 마, 뭐 해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쉬어라 하지 말고 우리 같이 어디 놀러 가자 이렇게 좀 푸근한 말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서로 살아온 그 환경과 문화가 달랐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바꾸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바뀝니까? 근데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그죠? 그런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앞서 오수진 변호사의 말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누가 시켜서 결혼한 것도 아닌데 내가 좋아서 했는데. 네. 누가 시켜서 결혼한 것도 아닌데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나에 대한 자괴감은 들 수도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꾸려고 하는 데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한 얘기 있잖아요. 20대는 나라를 바꾸겠다고 짱또를 들었고 30대에는 아내를 바꾸겠다고 눈썹을 치켜들었고 40대에는 자식을 바꿔보겠다고 회초리를 들었고 비로소 50대가 되니까 바뀌어야 되는 건 나임을 나구나. 알았다. 그 자기가 바뀌어야지. 뭘 바꾸겠다고, 그죠? 네. 그리고 저 시댁을 바꾸겠다? 친정을 바꾸겠다? 이것도 안 되는 거죠. 네. 서로 이해해주고 예.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게 네.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한 말씀 더 하시죠. 네, 저 마지막 말이 맞는 것 네. 같아요. 결국은 문제는 자기한테 있는 거거든요. 네. 자기만 잘하면 어떤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제일 적은 것 같아요. 남이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배우자잖아요. 네. 배우자를 좀 이해해주고 명절이면 힘들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한다 그러면 분쟁이 적을 것 같고요. 가장 나쁜 게 이 분쟁이 민사, 형사 가서 가족 파탄까지 가는 게 네. 좋은 명절인데 가장 나쁘게 되는 그런 부분은 이제 법조인으로 봤을 때 가장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명절 때일수록 좀 내가 잘못됐지 이해해주지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하여간 다들 명절 잘 세시는 거죠? 오늘도 이런 얘기하고 나니까 네. 예, 걱정도 됩니다만 명절은 다 가족끼리 모여서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자동차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2.19명당 한 대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네. 근데 또 새해가 되고 이러면서 신차 한번 사볼까 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네. 거기에 대한 정보를 좀 드리려고요. 네, 오늘은요. 환경도 지키면서 연비도 아주 뛰어난 가성비 최고의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새해에 바뀌는 이 친환경 자동차 정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10년 이상의 노후 자동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사는 경우에는요, 개별 소비세를 70%나 감면을 받을 수 있고요. 이 감면 한도는 100만 원까지, 최대 100만 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 네. 이게 폐차해야 되는군요. 그쵸. 하는 게 아니고 폐차를 해야 돼. 그러면
개별 소비세 할인받을 수 있다. 이거는 신차 구입하려는 분들께 아주 유용한 정보가 되겠어요. 네, 그럼 또 반드시 운전자가 알아둬야 할 정보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신차를 구매하면서 이 개별 소비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요. 먼저 자신이 갖고 있는 노후차가 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인지 먼저 네.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그래서 먼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최초 등록한 노후 자동차의 경우여야 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구입하는 신차가 경유차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고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올해 6월 30일 전까지는 이 신규 등록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래야 개별 소비세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신차의 신규 등록일을 기준으로 해서 2개월 전 또는 2개월 후에 폐차를 하고 거기다가 말소 등록까지 하셔야 개별 소비세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개소세 감면 지원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기한 내에 신차 신규 등록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또 폐차 말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세제 혜택이 없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이상 노후차를 폐차해야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폐차한 다음에 신차를 살 때 네. 요건 이제 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살 때도 친환경차 요걸 사야 세금 혜택이 쏠쏠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친환경차를 사시는 이유 중에 네. 좀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세금 혜택 때문에입니다. 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 취득세 같은 거 감면이 너무 많이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전기차는 네. 140만 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140만 원의 취득세 감면 플러스에서 개별 소비세를 무려 400만 원까지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카, 요즘에 네. 굉장히 이제 뜨고 있는 네, 네. 이 하이브리드카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취득세를 90만 원까지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야, 이번에 신차 사려는 분들한테 아주 좋은 팁인데요. 그러니까 네. 일반 휘발유차 사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또 구입할 수 있다니까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카,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요즘에 2차 사려는 분들 제법 있거든요. 많죠. 그쵸. 네. 자세히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 하이브리드카 같은 경우에는요,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합쳤다는 거죠. 이 원래 사용하고 있던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를 동시에 갖고 있는 자동차입니다. 네. 이 시동 걸 때는 일단은 원래 사용하던 가솔린을 사용하는데 주행할 때 저속 주행 시에는 전기 배터리로 움직이는 게 특징이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일반 차량보다 매연이 적게 나서 네. 친환경 차량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장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좀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브리드 차의 장점입니다. 첫 번째, 저렴한 연비입니다. 그렇지. 연비가 운전자에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네. 이 저렴한 연비가 좀 이 혜택이 많은데요. 네. 일단은 한 자동차를 좀 예로 들자면요. 네. 이 자동차는 가솔린 모델인데 연비가 1리터에 한 10km 정도를 달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모델의 같은 모델인데 하이브리드로 나온 네. 버전이 있어요. 네. 근데 이 버전 같은 경우에는 1리터에 약 16km 정도를 오. 주행할 수가 있고요. 네. 심지어 이 하이브리드 카들 중에서 H사에서 나온 자동차는요. 네. 연비가 무려 1리터에 20km를 갈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 세다. 야, 네. 이거 어떤 자동차예요? 네, 요건요. 이제 H사에서 나온 네. 자동차인데 이 특징이 이 지붕에 태양광 패널이 달려 아,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요. 이 태양광 패널로 충전을 하면서 같이 달리기 때문에 주행 거리가 더 많이 나오는 거고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야외에서 약 6시간 정도 충전을 하면은 네. 1년 기준으로 약 1,300km를 더 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해야지 1리터당 20km의 연비가 나오는 거죠. 야, 태양광으로 배터리 충전을 네. 한다. 거죠. 한다. 네. 아, 방전도 막다. 네. 야, 이거 여러 가지로 쓸모가 있네. 네. 알겠습니다. 저렴한 연비. 거기까지 와 있군요, 지금.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소음 없는 주행감. 그래, 이 차 조용하더라. 정말 조용하더라고요. 네. 요즘에 이제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소음이 없어서 예. 일부러 소음을 내기까지 하는데 네.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이 전기 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요, 이 자동차 출발할 때 소음이 나잖아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차를 출발하거나 또는 저속 주행, 골목길 같이 좀
느리게 주행할 때는 소음이 적어서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이제 사려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소음을 막 내면서 가잖아요. 아니 위험할까 봐. 그게 왜냐하면 이제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차가 오는 소리를 듣고 이제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죠. 소리가 안 들리면 안 되거든요. 그쵸. 네.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 그 자동차의 소리를 즐기는 분들이 있어요. 빵빵 하는 소리. 그래서 네, 그런 걸 맞아요. 안에다 네. 넣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차의 장점인데요. 훌륭한 가속 성능. 차는 가속 성능이 또 뛰어납니다. 왜냐하면요, 이 내연기관과 전기 모터를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이걸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니까는 가속 성능이 더 뛰어나서 요즘에 이제 30대 분들 특히나 이런 거 좀 좋아하시잖아요. 속도 내는 네, 것도 네, 좋아하시고.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하이브리드 카를 일부러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저도 그 얘기도 들었어요. 뭐 보조금이 있다고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살 때는 보조금이 나온다. 네, 그렇죠. 이제 국고 보조금, 국가에서 내주는 보조금이 약 5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래서 사실 때는 사실 500만 원을 할인받고 사시는 거죠. 네, 그런 혜택도 또 있습니다. 근데 이것뿐이 아니래요. 네. 살 때 보조금이 있고 또 주차할 때도 혜택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저공해 2종 차량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네. 저공해 2종 차량이 갖는 혜택을 동시에 갖고 있는데요. 이를테면은 서울시나 또 수도권 지역 내에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주차비의 50% 정도를 할인을 해주고요. 또한 이제 대중교통을 타러 이제 환승주차장 같은 경우에 그럴 때는 약 80% 정도의 주차비를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 거기에 더해서요, 이 전국의 14개 공항, 모두 14개 공항에서 네. 공영주차장을 사용할 때는 거기도 또 50%의 주차장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야, 이거 세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 주차료는 50% 할인 받고 네. 그리고 구입할 때도 500만 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고 네. 너무 좋은데요? 그럼 요즘에 관심이 높은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뭐가 있어요? 이제 세단형 같은 경우에는 H사에서 나온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가장 유행을 끌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SUV, 요즘 유행하는 SUV에서는 K사의 이 자동차가 하이브리드 시장을 또 이끌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요, R사의 자동차가 또 인기를 끌고 있어서 이런 이 세 가지 종류의 자동차가 요즘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니 제 주변에서도 요즘에 신차 사는 사람들 보면 다 하이브리드 차 맞아요. 이런 네, 거 맞아요. 선호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타는 것도 타는 건데 자동차는 또 유지가 생명이라 중요하죠. 유지를 잘 해야 나중에 중고값도 잘 받고 이런데 네, 맞습니다. 네, 예. 유지가 특히나 중요한데 사실 다른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그 하이브리드 차량도요, 오일류 관리만 잘 해주시면은 네. 이제 자동차도 오래 타시고 또 안전하고 또 이렇게 타실 수가 있는데 이 하이브리드 차 전용 뭐 오일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저점도 오일, 저점도 오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걸로 바꾸시면은 이제 매연도 적게 나오고 또 하이브리드 카의 어떤 장점을 10분 발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믿거나 말거나 한데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비가 내리면 뭐 감전의 네, 위험이 맞아요. 있다. 네. 아, 그래요? 네. 그런 얘기가 살짝 들렸어요. 네. 그런 인터넷이나 뭐 이렇게 뜬 소문 같은 네, 것들에 네. 그런 소문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비가 왔을 때 뭐 감전이 된다, 뭐 이제 배터리를 사용해서 폭발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있는데 굉장히 황당한 말들입니다. 이런 거는 뭐 믿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하이브리드 차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숙성이 돼서 나왔기 때문에 안전성이 입증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나 H사의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그 전용 부품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품들을 수리를 받으실 때 보증 기간이 10년 정도, 예. 20만 킬로미터까지 또 보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원금에다가 뭐 각종 그 세금 혜택이 있고 주차까지 네, 할인을 받을 수 할인되고. 있으니까 일석 3, 4조쯤은 되네요. 네. 예, 예.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이라 아쉬움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오늘 좀 쉬셔야 또 내일부터 새로운 일상이 시작이 되잖아요. 네. 쉬시는 것도 좋지만 오늘 또 화천 산천어 축제가 아, 오늘인가요? 네, 개막을 했다고 합니다. 가족과 나들이 계획 한번 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